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2장의 제5절 대리입니다. 먼저 서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의 개념인데요. A라는 사람이 X를 시켜서 B와 거래를 하고 싶다. 이 경우에 A는 X에게 대리 권한을 수여하죠. 여기에 따라서 X는 B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법률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은 X와 B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 효과는 이렇게 규속을 하죠. 그래서 A와 B의 법률 관계가 형성되게 되죠. 이 상황에서 A를 본인이라고 하고 X를 대리인 그리고 B를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또 대리인과 상대방, 본인과 상대방 이 삼면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능동대리라고 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의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가령 대리출석,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 대리관계의 제1면,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인데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죠.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수권행위,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이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법정대리라고 하고 이 경우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이 임의대리에 있어서 이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수권행위와 구별해야 될 것으로서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 관계, 즉 원인 행위로서 위임, 또 도급 또는 고용 등과 같은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대외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수권 행위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대리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의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은 수권 행위에 의하게 될 것입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 수권 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면 그에 따르겠지만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 118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8조에 보면은 보존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 개량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권의 제한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는데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이런 경우에 대리인이 각자 대리 권한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각자 대리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 또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동 대리다라고 합니다. 이 공동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 중 한 사람이
대리 행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로 됩니다. 또한 대리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대리 행위 전체에 결함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 대리는 각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리권의 제한으로 작용을 하죠. 다음으로 이 자기계약 쌍방 대리 문제입니다. 자,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P로부터 Q가 어떤 대리권을 수여받았냐면은 P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물건 이거를 팔아달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응해서 Q가 가령 뭐 X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경우에 Q가 P의 상대방이 돼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되고 한편으로는 P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가 자기 계약이 되겠습니다. 쌍방 대리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사람이 P로부터는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매각을 부탁을 받았고 또 Q로부터는 이 갑 물건의 매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R은 P와 Q의 대리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쌍방 대리입니다. 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대리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유효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리권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되는 소멸 사유는 이 127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측의 대리인의 사망 이것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사망을 소멸 사유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산이라든가 성년 후견의 개시 이것을 소멸 사유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대리권 수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인적 요소가 강조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산이라든가 성년 후견 같은 것들은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사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정 대리와 그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를 보겠는데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를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의대리 소멸 사유에 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A가 X와 위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A가 X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청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X가 승낙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위임 계약입니다. 이렇게 A와 X 사이에 위임 계약이 체결됐는데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X에게 대리권도 수여했습니다. 즉 수권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인 행위, 즉 A와 X 사이의 위임 관계가 종료되든가 이 부분이죠. 아니면 위임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았어도 A가 X에게 했던 수권 행위를 철회하게 되면은 대리권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리 관계의 제1면, 즉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대리권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 관계의 제2면,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리 행위의 방식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현명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명은 대리 행위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연결점으로 기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명의 방법은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에서 차이가 있겠죠. 능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당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되겠죠. 이와 달리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의사표시가 본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 이 현명주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현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때에는 현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행위의 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A가 X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B와 X가 대리 행위를 했다. X가 B와 대리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리 행위의 실제 당사자는 대리인 X와 상대방 B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을 구비했느냐, 이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 기준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규정은 116조 2항에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는 교재에 쉽게 설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으로서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의 행위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행위 능력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원해서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 효과를 보겠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즉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본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본인에게 귀속하죠. 이런 점에서 위탁매매와 같은 것과 구별되죠. 이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했다가 본인에게 이전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간접 대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리를 여기에 대응해서 직접 대리라고도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대리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실행위, 특히 불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 즉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습니다.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고용과 같은 내부 관계로 인해서 본인이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756조에 의한 그런 책임인 것이지 대리 효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특수한 형태로 이 복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가령 A가 X에게 수권행위를 했는데, 즉 이 X가 A의 대리인이 됐는데 이 X가 Y를 다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 Y를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대리인, 이 사안에서 Y가 되겠죠. 이 복대리인, 이 Y는 본인의 대리인인가요? 아니면 대리인의 대리인인가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관념에 의하고 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대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는데 이 복임권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무권대리 일반 그리고 표현대리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개념입니다.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리행위로서 다른 요건은 모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문제되는 것이 대리권. 이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이 무권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또 무권대리 규범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의 대리인 X가 B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근데 이 X에게 대리권이 없었어요. 무권대리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경우에 우선 이 X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매매계약의 효과를 이 A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X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리인 X에게 이 사람에게 매매계약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X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X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어디로 계속될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대리 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 그 사정을 얘기해 볼까요? 본인 A가 해당 매매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무권 대리를 만약에 확정적 무효로 하게 되면은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적 무효로 하게 되면은 상대방 B는 이 A와 X 사이의 내부 사정, 수권 행위, 대리권이 없다. 이거는 A와 X 사이의 내부 사정이죠. 이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상대방 B는 예기치 않았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민법은 무권 대리에 관한 규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무권 대리의 규범 체계, 그 지배 원리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제 그리고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의 보호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경제에 관한 규범 조치는 이런 내용, 본인의 추인권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동일한 내용의 법률 행위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경제적이죠. 이 계약 경제의 측면이다. 이런 얘기고요.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을 고려한 규범 조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 내용들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무권 대리 일반 규범입니다. 이것은 이 해당 법률 행위가 계약인 경우와 단독 행위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무권 대리 행위가 계약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인데요.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나중에 이 개념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즉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잠정적 무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이 관련해서 이 본인의 권리로서는 추인권 그리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은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령 철회권을 행사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철회를 한 후에는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인의 대상이 없어졌죠. 철회에 의해서. 네, 어때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규범 구조가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과 관련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그것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두 번째, 이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의 관계입니다.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35조 1항의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A와 X 그리고 B 이런 상황에서 B가 A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 X에게 대리권이 없다. 뭐 이런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무권 대리인 X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135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본인과 무권 대리인의 관계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 제도는 무권 대리의 직접적 효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무권 대리 행위가 단독 행위인 경우,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 행위에서 본인의 추인을 인정하게 되면은 본인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 유효 무효가 좌우되게 되고, 이것은 법률 관계의 유동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한해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6조입니다. 예외라는 얘기는 이 경우에도 기각과 같이 유동적 무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추인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중에서 일정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36조의 규정입니다. 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상대방이 관여할 기회가 전혀 없죠. 그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동적 무효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 유동적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거는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로 나눠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현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마치 정상적인 대리 행위와 같이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표현 대리의 공통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행위, 외관의 존재, 그 외관 형성에 대한 본인의 원인 제공, 그다음에 상대방의 신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를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권 대리 전체 중에서 이렇게 표현 대리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즉,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무권 대리의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서는 무권 대리 일반 제도, 예컨대 우리가 공부했던 135조 같은 거죠. 이걸 주장해서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든, 아니면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정상적인 대리와 같이 본인과 법률 관계를 형성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표현 대리의 유형으로서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각 표현 대리의 각 유형은 상대방의 신뢰의 단서에 특히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 대리의 각 유형과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125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이것을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A가 X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B에게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B가 X를 A의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 125조의 표현 대리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고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그 사정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제125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125조에서의 이 표현 대리, 여기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이것이 상대방의 신뢰의 단서죠. 다음으로 126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일정 범위의 대리권은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대리 행위가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으니, 이 기본 대리권이죠. 이런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 실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했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11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이 126조의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상대방의 신뢰의 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29조의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 이 경우에 129조의 표현 대리가 문제됩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대리 행위가 과거 존재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제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이 제129조의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리권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의 신뢰의 단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에 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